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의 정승조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특강의 주제는 바로 잘 맞고 잘 싸우는 법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도 별, 그러니까 스타를 모셨습니다. 누구냐 하면 독설닷컴과 트위터를 통해서 독자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입니다. 고재열 기자의 별별 특강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손병희 씨와 함께 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 후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평소 술을 그냥 마시기만 했는데 정말 유익했다. 다음에 술 마시면 지인들에게 아는 척을 좀 해야겠다. 쏜쌤과 한잔하고 싶네요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도 이런 뜨거운 반응 기대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별 특강 이 시간은 우리 별별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특강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오늘 특강 주제는 잘 맞고 잘 싸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고재열 기자에 대한 궁금증도 기다리고 있고요. 방송에 대한 느낌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고재열 기자와 만나볼게요. 첫 곡은 이적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다행이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첫 곡도 고재열 기자님께서 직접 듣고 싶다고 말씀하신 곡인데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좀 사연이 저희 시사저널 있을 때 삼성기사 삭제 사건에 이제 항의해서 파업했을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네. 그때 저희 그 시사저널 파업을 PD수첩에서 2번에 걸쳐서 다뤄줬어요. 그러니까 파업 시작했을 무렵하고 그다음 이제 끝내고 저희가 이제 시사인 창간 준비하는 이제 그런 국면에 내줬는데 보통 보면 그 PD수첩에서 웬만한 사회 이슈도 2번 안 다뤄주거든요. 같은 해 보통은 2번 다루는 걸 제가 PD수첩 400회 때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부분 다 2번 이상 다룬 데는 사이비 종교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사이비 종교급 대우를 받을 정도로 이제 그때 PD수첩에서 저희 파업을 잘 다뤄줬었는데 그때 아마 특히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이슈를 알려주는데 기여를 했었고, 두 번째 PD수첩에서 다룰 때 만약에 안 다뤄줬으면 저희가 창간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PD수첩 방영되고 저희가 바로 캐시를 땡겼습니다. 문운동을 시작해서 창간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시사인이 창간되게 됐는데, 그때 엔딩 크레딧이 바로 이 다행이다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PD수첩 방송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그 영상과 함께 흘렀던 음악이 다행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행이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의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PD수첩이 있어서 우리한테는 또 다행이었고, 또 그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한국의 저널리즘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기자들이 있어서 또 다행이었고, 국민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다행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다행히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그 국면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정말. 그렇군요. 우리 국민TV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신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손병희 선배가 진행하는 나란히 가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보니까 첫 번째 또 특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별별 특강이라는 이름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강의를 술로 했던 것도 특이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한 거는 그 술로 특강을 했는데 청취자 반응이 유익했어요.
세계 대단해요. 지리부터 시작해서 네. 또 박학다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노래만 많이 하셔야 알려주셨죠. 되는데 왜 이것저것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노래를 했으면 지금 거의 지금 조용필을 위협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 기자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시는데 우리 국민TV 별별 특강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고재열입니다. 제가 특강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요새 되게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네. 살다 보면, 이 고민을 좀 미뤄두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좀 이것에 대해서 직면하면 오히려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같이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근데 이 고지열 기자님 생각하면 독설닷컴 사이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올해가 몇 년째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일단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진우 기자한테 밀려가지고 그런가요?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 불과 이 낙검수 전만 하더라도 주진우 기자 맨날 제자리에 와가지고 민원이 이거 좀 독설닷컴에 올려줘 이렇게 민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낙검수에서 얘기할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 무렵에 2008년 촛불 집회 무렵에 5월 정도에 그때 이제 만들었던 블로그고요.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국면까지는 네. 우리나라 그래도 블로그에서 1, 2위를 다투던 상당히 파워 블로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거치면서 조금 시사에 대한 어떤 좀 그 사람들의 좀 관심이 떨어지면서 네. 조금 밀려났죠. 그렇게 밀려나다가 낙검수에 완전히 밟혔고. 그러시군요. 근데 왜 그 사이트 이름이 독설닷컴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 태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는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하는 데야. 여기는 거침없이 그리고 성역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야라고 설정을 해두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사이트에 와서 보시는 분들도 그래 여기는 독설닷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좀 거칠게 까칠하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얘기하기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독선닷컴도 생각했는데 독선닷컴? 네, 근데 이게 독설닷컴이 훨씬 더 달라붙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입에도 쫙쫙 달라붙고요. 바꿨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 독설닷컴,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시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시작하셨을 때 엄청났잖아요.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그 사이트를 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도 궁금한데요. 그때는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그런 제가 하는 얘기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SNS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도 많지만 네.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 기사 전후에 기사에 대한 복선이나 그리고 어떤 이 기사 비평 그리고 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네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당시 이제 방송이 정권에 장악됐다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 보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성토가 있었을 무렵인데 네. 그때 이제 현장에 제가 취재를 가보니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조중동 같은 보수 일간지뿐만이 아니라 KBS, MBC 그런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도 현장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중계차를 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난 뒤에 그 다음 날 제가 취재를 가는데 봉화마을에서 한 1km 이상 떨어진 1km 이상 떨어진 그 나대지에서 KBS 중계차가 거기에 설치를 하고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그 중계차 옆에는 황소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들어가는 길에 살짝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아마 제목이 빈소옆이 아니라 황소옆에서 중계하는 KBS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한 40~50만 명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고 기자님 글 보면서 지금 국민TV 청취자분들이 저희 방송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국민TV 라디오 들으시면서 속 시원하다라는 말씀들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네.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 인상 깊었다고 하는 그 일도 아마 그 독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독설닷컴에서 가장 최근에 올리신 글을 좀 봤어요. 최동욱 스캔들과 이석기 사태의 본질은 같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올리셨던
하셨던데 보니까요. 네.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셨던 거였나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니까 네. 대한민국이 너무 좀 갈라져 있더라고요. 갈라져 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그 이슈는 뭐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해야지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이 만들어지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제 주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런 부분을 건너뛰고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편은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우리 편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면 돼?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좀 정파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는 게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도 이제 사람들은 그런 태도인 거죠. 되면 이석기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관계나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를 해주지 않는 채로 한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너무 넘겨짚기로 넘어가고 또 네네. 한쪽에서는 이게 볼테를 끌어다니기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리고 모든 관점을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가 어떤 말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석기 의원이 지금까지 거쳐오는 동안에 두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본인이 해명했던 부분은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주장한 지금까지 이렇게 부분은 나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다. 네. 그것만이 지금 현재 저게 주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석기 의원이 이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그분이 지금 얘기한 발언은 그러니까 본인의 그 대회에서 한 발언하고 좀 맥락이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아직 진실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또 애를 쓰는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은 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이제 개인 어떤 사생활이 드러내면서 최 총장이 그동안 국정원 수사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했던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정권이나 이런 쪽에 좀 음모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네. 이제 그거에 너무 또 함몰돼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맞는데, 또 한쪽에서는, 한 보수 일간지죠. 조선일보라는 한 보수 일간지는 지금 사생활을 아주 그냥, 이잡듯이 그렇죠.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들어갔더라고요. 그거는 네네. 좀 이제 언론 윤리에 좀 벗어난 일인 것 같고, 흔히 말하는 우리 아청법에도 벗어난 일이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양쪽의 이 접근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쪽으로만 너무 이제 사람들이 주장이 네. 함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를테면 이제 혼외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건 사생활이죠. 그렇죠. 사생활이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 공직자 윤리 차원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를 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혼외 아들이나 혼외 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공직자들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월급에서 혼외 아들, 혼외 정사를 둘 때는 대부분 비리와 연결됐어요. 그래서, 혼외 아들 문제가 이제 밝혀진다면 네. 그쪽과의 금전 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비리 문제, 스폰서가 있는지 그런 네. 걸 챙겨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이게 사실상, 이 최동욱 청장의 그 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안 돼 있는가 그런 부분도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주제 중에 잘 맞고 잘 싸우는 법이 있는데 잘 맞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근데 독설닷컴 사이트 방문자가 좀 많아지면 좋은 거죠, 고 기자님? 예, 근데 와가지고 다 욕하고 가니까. 그러시구나.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좀 독설닷컴 사이트 방문자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그 기사를 보고 싶으시면 고지혈의 독설닷컴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좀 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반갑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지혜맘님께서 고재열 기자님 트위터로만 보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듣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요. 이렇게 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대범한 찌질이님께서 고재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요즘 뉴스타파엠은 안 찍으세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뉴스타파엠은 종영됐습니다. 아,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네. 제가 진행을 해서 종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아, 그게 언제 종영을 하신 건가요?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의 좀 사건에 집중하면서 모든 스태프들이 그쪽으로 갈 때 이제 임시로 좀 이제 방역을 중단해 있다가 네. 그냥 이제 좀 종영을 했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환생무현님께서 시사인 고재열 기자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홍유림님도 반갑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청취자 이렇게 질이 좋네. 여기 안 올라오네. 그리고 JJ킴님께서는 아까 다행이다 노래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재밌게 국민 TV가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좀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네. 좋네요. 네. 이 게시판에 한번 네. 이렇게 다행이다를 우리가 화제로 해서 네. 뭐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 한번 올려보시죠.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네, 중간에 한번 소개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려주세요. 우리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재열 기자님 너무 반가워님께서 고정 출연 강추요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근데 오늘 특강 주제가 잘 맞고 잘 싸우는 법이잖아요. 네. 갑자기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아까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우리 좀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이요? 네. 애들 보고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싸우지 말라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좀 싸워봐야 돼요. 네. 싸워봐야지 쟤랑 싸우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도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네. 내 싸움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구나. 그래서 무엇을 겁내고 무엇을 겁내야 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늠을 할 수 있고 네. 그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싸움을 피하는 것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인생을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요. 피하기 위해서 산다. 그냥 싸우고 말면 거기에 드는 어떤 이 정신적 에너지나 육체적 에너지가 그냥 조금일 텐데 네네. 그 싸움을 피하느라고 드는 어떤 정신적 에너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도 더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싸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싸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편함과 어떤 두려움을 없애면 그 뒤에 인생이 더 훨씬 더 편안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싸움에 대한 어떤 마인드들 좀 바꾸고 네. 그리고 싸운다라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꼭 주먹 다짐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싸움을 정면 승부를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소기의 결과물도 얻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고재열 기자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궁금한 것들이 막 생각나는데 본격적으로 특강 시작하기 전에 꽃다지의 민들레처럼 이 노래 또 듣고 싶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요. 그리고 나서 특강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시는 현재 시각이 오후 4시 26분 9초를 막 지났습니다. 이 노래도 특별한 사연이 있나 봐요. 네. 기자님. 저희가 이제 시사저널 파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분위기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야 저기 집에 가서 좀 민중가요 테이프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좀 틀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때 이제 뭐 좀 들었거나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 이렇게 쭉 틀어놓고 이렇게 좀 듣는데 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좀 같이 부르거나 이렇게 듣기에 좀 다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좀 격해.
다른 민중가요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같이 손 흔들고 하면 약간 좀 왠지 모를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좀 이 노래는 되게 듣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민들레처럼 싸워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싸울 때는 자신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친 들판에 민들레 한 송이처럼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끝났을 때는 이렇게 홀씨처럼 헐헐 그냥 날아서 산화해버리는 그냥 그 싸움의 어떤 걸 자기 훈장처럼 가지고 이렇게 평생 울거먹는 것도 좀 추접스럽고 그래서 싸움의 한 방식으로도 또 제가 생각이 나서 민들레처럼이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제 특강을 한번 해볼게요. 잘 맞고 잘 싸우는 법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에스모 방송사에 감사드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런 이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제목이 좀 연상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저는 잘 맞고 잘 싸우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싸움에 대해서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싸움을 좀 이렇게 재정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고 싸움에 대한 생각을 피하고 그게 가장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괴롭힘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와 위치에 맞는 자신이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답을 가지는 게 어른이다. 자신의 나이와 위치에 맞는. 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이 일이 됐든 아니면 사랑이 됐든 그런 것들을 싸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현실로 싸움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정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즐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있는 싸움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이재호 의원이 그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새누리당이 야당을 할 때 싸움꾼으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을 뿐이다.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을 뿐이다. 그랬는데 그 평생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런 평생 싸움을 피하고만 사는 것도 이렇게 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파업 때 싸움에 대해서 했던 생각은 싸움이란 게 살다 보면은 꼭 이기기 위해서 혹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질 수 있는 싸움도 그리고 지는 줄 알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승패보다 싸웠다 안 싸웠다라는 그 흔적 자체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싸움, 그러니까 지는 싸움,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그것을 좀 감당해보는 게, 제가 오늘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싸우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싸우면 무조건 이겨라. 그 얘기도 하는 게 아니고, 싸움을 직면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싸움 중에, 질 줄 아는, 질 수밖에 없는, 질 걸 아는 그런 그런 싸움도 좀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그 중간적인 위치를 자기는 차지하면서 나는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는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역할이 그 뒤에서 그렇게 이제 비평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좀 옮기신 지 좀 꽤 됐는데, 손석희 교수가, JTBC로 이렇게 옮겼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 상당히 존경을 받던 한 언론인이 그렇게 이제 종편에 가면은 어떤 부대 효과가 있냐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종편 출연 거부 같은 걸 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는 종편의 탄생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출연 거부를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게 뻘쭘해졌죠.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제 지인들 태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 손석희 교수 전후로 어떻게 바뀌냐면, 손석희 교수 전에는 그냥 이제, 우리는 뭐 이를테면은, 조동하고는 달라. 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야. 우리는 우리는 중립을 추구하고 그렇게 좀 그런 태도였다가 이제 손석희 교수가 그쪽에 귀의를 하니까 네.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죠. 네가 뭔데? 네가 손석희보다 잘났어? 네가 손석희보다 똑똑해? 뭐 이런 태도인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래? 왜 티를 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당황스러우셨겠어요.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갑자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고루한 자 그리고 이제 깐깐한 자, 좀 이제 어떤 시대조리에 편승하지 못한 자, 뭐 이런 데가 돼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 언론인은 제가 봤을 때 본인의 판단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석희 교수의 그 마지막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싸움을 재정의하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싸움을 재정의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싸움을 피하는 그런 교육을 피하는 그런 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우리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싸움 재정의가 이제 싸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부분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싸움을 무조건 이렇게 피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그 싸움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커지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이렇게, 필요 이상의 행동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계속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싸움을 이렇게, 대한 태도를 바꿔서, 그래서, 질 수도 있는 싸움이더라도, 지더라도 나는 지는 걸로 통해서 뭘 배운다. 그리고, 또, 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진 게 아니다. 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인드 문제군요. 예. 네. 두 번째가 싸움은 마인드다. 이 말씀을 또 해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잘 싸워야 남는 장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왕 싸울 거 잘 싸워서 이제 남는 장사를 하는 방법인데, 싸움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든 게, 제가 계속 이제 그걸로 좀,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곳인데,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이 아주 이 싸움과 관련해서 재밌는 나라인데요. 이 근현대사에서 세계 4대 강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 네. 4대 강국에 이겨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베트남전 미국과의 전쟁이지만 네. 그 전쟁 뒤에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것도 중국과의 전쟁도 만만치 않게 큰 전쟁이었는데 네. 상호 10만 명 이상 동원했던 그런 전쟁이 이겼고 그 전에 또 일본에 대해서 이겼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베트남 그 해방 전선이 이제 스탠스를 연합군과 같이 취해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승전국의 하나로 들어간 거. 그래서 이제 북베트남을 독립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됐는데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프랑스에 이겼죠. 프랑스의 식민 전쟁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어떤 구대륙과 신대륙의 여러 가지 그 강국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 싸움의 어떤 그 내용도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했을 때 벌어진 일이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군이 치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북쪽 지역의 국경의 예비군들이 중국의 가장 최정예 부대를 이겼어요. 이를테면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군과의 전쟁에서는 거의 공군력이 개멸되다시피 그러니까 거의 공군 없이 안전 없진 않았지만 네. 이를테면 공군력 거의 괴멸된 상태에서 싸워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겼고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쟁 그리고 DMBF 전투 가장 잘 알려진 전투죠. 거기서는 물론 이제 이 중국에서부터 이고지고 그 포병을 이렇게 포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네. 했지만 이제 그 전쟁도 사실은 이제 포병 없이 치른 그 전투만 이제 이기려고 이제 중국에서부터
그 자전거에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식후 그 국경까지 가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이를테면 하여튼 그런 전쟁의 가장 그 핵심 전력 없이 그런 이겼던 나라인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베트남전에 대해서 그래서 베트남의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사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그러니까 다 네 번 다 약자였잖아요. 약자인데 그렇죠. 불구하고 이겼는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이기느냐 그걸 봤을 때 베트남은 제가 보니까 전쟁터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전쟁터를 지옥으로. 그 지옥으로 만들면 누가 먼저 나가겠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는데. 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 왜 누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주인이 아닌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터를 지옥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견디지 못한 사람이 나가게 하고 거기서 견디는 사람은 견디는 이유가 주인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마인드로 돼 있어요. 네. 베트남인들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에서도 이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제 아는 분은 상당히 이렇게 주먹으로 날리시는데 베트남에 가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베트남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싸움이 자기가 네. 뭐 자기 팔이 탈려나가건 뭐 자기 머리가 깨지건 그거는 싸움의 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을 자기가 망치로 때리든 칼로 찌르든 주먹으로 때리든 그게 싸움의 끝이지.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성격을 다 발휘하시던 분인데 거기 가서는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도망간대요 무조건. 두 손 두 발 다 드셨구나. 네. 그것도 이제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마인드에 남아 있는데. 이래서 마인드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그 싸울 때 이걸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싸움의 주인인가?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 되더라도 나는 여기를 버틸 것인가?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리 앤 정인님께서 싸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고 기자님과 변이돌, 예. 변돌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싸움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예,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 대선이 끝나고 변희재 씨가 이제 술자리에서 부르더라고요. 예, 그 가서 만나서 술 한잔 했어요. 한잔 하셨구나. 네, 그래서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희재 씨가 저한테 이렇게 썼던 표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기라성 같은 표현들이 많죠. 뭐 입에 무슨 식칼을 넣겠다는 그리고 뭐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저랑 또 이렇게 혼자 심심할까봐 몇몇 분들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끌고 다니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 결과 나오면서 이제 배너 찍겠네 그러면서 생각을 못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좀 저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털어내는 것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걸 하더라도 그거를 좀 이렇게 털어낼 줄 아는 것도 싸움꾼의 또 태도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변희재 씨를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싸움꾼으로서 또 이제 인정할 부분 인정해주지만 인정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변희재 씨는 소송으로 다 몰고 가요. 네,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권투 선수가 이렇게 링에서 졌으면 진 거지. 그걸 폭행죄를 고소하면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논객은 논쟁을 해야지. 그걸 다 그냥 소송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변희재 씨가 저한테 쓴 글들을 공갈 협박죄나 뭐 여러 가지 죄로 고소하면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대충 어느 변호사님이 계산해보더니 이 정도면 이렇게 뭐 차 바꾸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런데 이제 저는 제 패러다임에는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뭐냐면 우리는 링에서 싸우는 거지. 또 링 밖에서 그걸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렇진 않다. 제 마인드니까. 네. 제가 앞서 그 변희돌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변희재입니다. 변희재.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대는 기회와 싸우는 시간이다. 이 부분도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너무 처세술 같은 얘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의 대상을 잘 정해야 돼요. 싸울 때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제 제 이론에서는 질 것 같으면 이왕 지는 거 제일 강한 사람하고 붙어서 지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패배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강한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면 가장 좀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잡아서 네.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싸움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 20대에서는 누구와 싸울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처세술 같은 얘기긴 하지만 기회와 싸워야 된다. 기회. 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20대들이 너무 MC 스퀘어 정신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MC 스퀘어 정신이요? 네, 그냥 열심히 하는 그냥 거지, 열심히. 뭐. 네,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노력의 절반은 본인이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0대 이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시기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노력을 하는 건 오히려 게으른 일일 수 있다. 네, 그게 더 태만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찾아서 좋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게 아주 뭐 특혜나 특권적인 그런 기회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어떤 그 기회를 갖는 네. 그 싸움을 해야 된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예원 서현만님께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사회 부조리와의 싸움, 부정한 권력과의 싸움도 있죠. 국민TV 조합원들은 절대 싸움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셨네요. 자꾸 이 고 기자님 고정으로 나와달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님께서 고재열 기자님 환영합니다. 코수염 멋져불어. 근데 코수염은 네, 지금 없는데요? 그게 이제 월동 월동용이었으니까 여름. 네. 꽤 됐군요. 그러면. 네. 그럼 다시 이제 추워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또 좀 반응이 네. 많이 좀 이렇게 갈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같이 사는 분이. 네네. 바깥 분께서. 네, 안분께서. 죄송합니다. 네, 안분께서 네.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다음에 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코수염에 대해서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마인드 아니더라고요. 외모 오늘도 좀 깨재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아직은 네. 결정이 확실하게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해 주실 부분이 싸움은 상대를 정하는 일이다. 아까 이제 상대 정하는데 네. 그 상대 부분에서는 제가 그 싸움의 어떤 주체 중에 하나죠. 리더. 리더가 이제 상대를 잘 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리더 하니까 이제 요새 젊은 분들 이렇게 막 리더십 캠프를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리더십 캠프 네. 많이 가죠. 저희 뭐 이렇게 이력서에 매도 늘 이렇게 한두 개는 꼭 리더십 캠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너무 좀 과잉인, 우리가 이제 뭐 힐링 파리니 무슨 파리들 많잖아요. 그 중에 리더 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기껏 뽑아봤자 뭐 수습기자 뽑고 후배 뽑을, 얘가 리더십이 있으면 어떡하는 거지? 우리가 얘를 따라가야 되나? 막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리더십 넘치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리더 사회에서 이렇게 리더십이 필요한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사장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캠프는 사장 아들들이 가면 되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리더를 할 어떤 그 위치는 보통 한 30대 중반 이후니까 리더십 캠프는 오히려 30대 중반들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지. 뭐 자기가 이렇게 이제 회사 들어가도 한 10년 뒤에 리더가 될 텐데 까먹어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좀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수습 기자들이 이제 그 지원서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네, 어쨌든 네. 그 리더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리더는 상대방과 싸운다라는 그 생각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조직 내부와 싸우는 사람이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리더가 되면 이제 막 조직원들의 존경도 막 받고 싶고 네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의 어떤 덕장이 될 거야, 뭐 지장이 될까, 용장이 될까,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 가지 마시고 그냥 조직원들과 이렇게 싸운다. 조직원들의 어떤 그 심리적이든 아니면 실질적이든 나는 이 사람들과 싸우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싸운다라는 게 꼭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텐션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리더의 싸움이 어때야 되는 것인가 그 전범을 보여주는 사람은 네. 세종대왕인 것 같아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싸운 거죠. 조직원들 그 신하들과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의 목적이 본인이 신하를 꼭
설득하는 데만 있지 않아요. 네. 본인이 설득도 당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마인드였고 그래서 결국은 끝내 결론을 낸다. 우리가 토론하는 이유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 이제 그런 마인드였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름이 헷갈리는데 거기에 이제 신하 중에 허존지, 허돈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여기 누구 들으시는 분 청취자 한번 검색해가지고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영의정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주특기가 반대.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되옵니다. 고정 대사겠죠. 이분이 이제 반대인데 그런데 이제 토론을 하는 어떤 자리에 이 신하가 없으면. 보통은 이제 하도 그렇게 반대만 하는 신하가 없으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좀 오늘은 좀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세종대왕은 아예 그냥 회의를 미뤘다고 그래요. 왜요? 그러면 아니 그 호도가 없잖아. 그럼 우리끼리 하나 안 하지. 반대 목소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라고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질 정도의 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리더의 어떤 조직원과 싸울 때, 그럴 때. 그런 이제 넓은 그릇에서 그리고 그렇게 토론한다고 해서 나의 위험이 벗어나느니 어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 얘기 듣다가 보니까 저 예전에 전 직장에 있을 때 생각이 나는데 네. 회의 시간이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무슨 말이든 하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윗분의 분위기. 얘기를 전달받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냥 우리나라 어떤 그 회의 문화, 토론 문화가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또 상대적인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토론에서, 본인 얘기를 이렇게 확실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까봐 이제 그런 건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이 본인의 확실한 생각과 본인의 확실한 어떤 태도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서 또 그걸 읽어내지 못해서 생긴 또 문제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 한번 그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선배가 조용히 부르더니 니 짬에 어디 감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냐고 질문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얘기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군대 다녀왔습니다. 군대 다녀오셨는데 왜 그런 보통 그러죠. 예, 군대에서. 그러니까요.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제 안에서 그런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뜨거운 열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네네. 그 선배 이제 마인드에 전제라는 게 있잖아요. 전제는 뭐냐면, 조직에 개인이 적응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의미였죠.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조직과의 어떤 싸움의 마인드, 이런 것도 생각하면 뭐냐면, 세상은 또 조직을 나한테 적응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늘 조직에 적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직이 나를 고용하고 나를 쓰는 이유 중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직도 나한테 적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회사에서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우기면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면은 조직이 적응을 해줘요. 큰 조직에서도 가능할까요? 쟤는 의뢰 저렇게 갑자기 좀 이런 질문 드려서 그런데 아니 작은 조직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가능합니다. 싶은. 큰 조직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마인드를 내가 이 큰 조직에서 완주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완주한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본인 행동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내가 큰 조직에서 내가 완주할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까지만 난 배우고 가겠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내놓으면은 또 큰 조직에서는 방치되면서 또 좋아도 해요. 뭐냐면 얘는 이제 내 라이벌이 아니구나, 내 경쟁자가 아니구나. 얘는 그냥 저렇게 있다가 조용히 떨어져 나갈 애다 생각하면 얼마나 또 그 조직원들의 평가들이 또 이렇게 또 그냥 쟤는 그냥 왕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편할 수도 있고. 네, 그러시군요. 네. 아무튼 조금 더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리더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리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하면서
동서고금에 잘 싸우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우리 좀 기자들은 깊이 하는 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두루 이렇게 네. 기자들은 서로 무릎팍도사하고 그래요. 네. 무릎팍도사. 넓이는 태평양인데 깊이가 네. 무릎팍이야. 근데 이제 제가 그 무릎팍도사의 관점에서 이제 전 세계의 동서고금의 싸움꾼들을 이렇게 살피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냥 거기서 하나씩만 꺼내오려고 그래요. 하나씩. 이렇게 딱 하나씩만 꺼내오는데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관점에서 이제 그냥 딱 한 포인트만. 그러니까 제일 잘 싸운 싸움꾼이 징기즈칸이잖아요. 네네. 근데 징기즈칸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가져왔던 게 뭐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보니까 이 큰 리더로서 중간 간부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징기즈칸에 대한 이제 전기 나중에 이제 어떤 야사들을 모은 것이긴 하지만 그 예.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큰 리더가 중간 리더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그 용장인 부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성실하고 그다음에 아주 능력 있고 그리고 어떤 이 자기 인간 의지의 극복의 화신인 그런 그 장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 장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를테면 장군으로 기용할 줄 알았는데 그 장군을 기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아니 왜 저 장군을 기용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장수는 그렇게 너무나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사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다룰 것이고 그리고 병사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장군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우리가 그릇이 커질 때 그 그릇에 맞게 사람이 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징기즈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유목민 같이 말을 달리면서 이끌 수 있는 몇십 명, 몇백 명을 리드하는 어떤 그 지도자에서 그런 집단들을 모은 집단을 그 또 집단을 모은 나라들을 모은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의 그 그릇에 커갈 때 판단의 크기가 커가야 되는 것에서 같이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징기즈칸은 그 부분에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관조님께서 경암 허조입니다. 경암 호조. 근데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경암 호조.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 연희님께서 기자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국민 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재열 기자, 시사인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를 듣고 좀 쉬어갈게요. 이번에 소개해 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칠레 민중가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애잔해졌는데 칠레의 노차사 그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망명 밴드인데 왜냐하면 이제 한참 그런 칠레 민주화 운동이 벌어질 때 국내에 있는 그런 민중 가수들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명을 갔는데 망명을 가서 공연을 하는데 늘 검은 옷들만 입었다고 합니다. 검정색 옷을 입었군요. 조국이 민주화될 때까지. 이제 희생된 그런 사람들이나 희생된 가수들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겠다 했던 뀨라빠윤이라는 그 밴드의 노래 제목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잘 못 읽겠어요. 엘 푸에블로 우니도 하마스 세라 벤시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 단결된 민중의 힘은 패배하지 않는다. 이 곡입니다. 깔라빠윤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Yes,
엘 푸에블로 우니도 하마스 세라 벤시도 단결된 민중의 힘은 패배하지 않는다. 깔라빠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오늘은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계신 지금 현재 시각이 4시 59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노래가 독특합니다. 고 기자님. 예, 최근에 이제 힐링 영화로 레미제라블 네.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봤었는데 네네. 거기 보면 이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그 노래 어떤 느낌과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이제 혁명의 어떤 느낌들은 다 세계적으로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곡조가 나왔는데 이 국민 TV와는 잘 어울린 노래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 다행이다 이렇게 보니까 보내주신 분 많은데 네. 글귀들도 좀 읽어주시죠. 이렇게 다행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셔가지고. 남늘보님께서 네. 대한민국은 촛불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예. 또 읽어주시죠. 강한개인님이 부조리의 대립각을 세우는 그대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네, 그리고 다행이다 시리즈님께서 다행이다 세상의 남자가 절반이라 그래도 만날 수 있으니 고래고래 고함 지르지만 월급날 되면 월급 주는 사장님이 건강하니 이런 말씀 전해주셨고요. 또 고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도 말금님이 근무 중에 요런 짬 나서 다행이다. 그렇죠. 틈틈이 특강도 음악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국민TV 그리고 조합원님들 모두 더 힘내요. 네,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이시겠죠? 자두님께서 방송을 업로드해주는 숭구리당이 예비군 훈련 마치고 돌아와줘서 다행이다. 방송 업로드 즉시 느낌표 땡땡 해주셨습니다. 숭구리당 방송 들었죠? 자, 그리고 레이나님께서 정치에 무지했던 낙곰수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알려줘서 다행이다. 라는 말씀 전해주셨고. 네, 에피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네. 국민TV 뉴스타파 시사인이 있어 국민들은 참 다행이다. 네, 참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님께서 다행이다. 우린 아직 타인을 고려하고 역지사지할 수 있으며 서로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국민TV가 있으니까 올바른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행이다와 관련된 말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 기자님 이번에는 두 번째 또 특강 해주셔야죠. 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의 기술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싸움의 기술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정정당당하게 싸우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또 그런 것에서도 좀 이렇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쪽이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을 때 대안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 네. 그런 격언이 있는데, 그러니까 덫을 알아채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쫓아버리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좀 비슷한 말로 책은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략과 술수를 모른 자는 고상하다. 그러나 알면서도 쓰지 않는 자는 더욱 고상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태도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관심을 가서 검증을 해보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그런 암수를 쓰거나 그런 것을 자기가 또 암수를 고민해봐야지. 네네.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안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공포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좀 나쁜 남자한테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이 일단 좀 잘 알고 한번 부딪혀보고 네. 겪어봐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쁜
어떤 좀 유명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유명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걸 배워서 나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히틀러인데 네. 히틀러가 군중심리 뭐 여러 가지 괴벨스의 도움을 받든 어쨌든 간에 군중심리를 잘 움직이는 어떤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대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대중을 조종하고 싶으면 가능한 쉬운 말로 호소해야 된다. 대중을 조종하고 싶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대중을 조종하고 싶으면 중요한 요점을 간추려서 전달해야 된다. 대중을 조종하고 싶으면 논리보다 감정의 호소에 대중을 흔들어라. 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빼놓고는 그대로 좋은 일에도 응용을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런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까지 이제 배워서 좀 가야 되고 그리고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제 좀 반칙도 좀 쓸 줄 안다. 반칙도 쓸 줄 안다. 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상대방이 들건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이 파업을 할 때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마시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재열아, 너를 보면 네가 우리 편이라서 다행이다. 이 다행이다 시리즈의 거의 갑인 것 같은데.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별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퀴즈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네네. 거기 우승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 또 이렇게 저희가 항의했던 금창태 사장 집 앞에 가가지고 저 혼자 1인 시위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은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나쁜 놈은 저놈인데 왜 우리가 괴로워야 되냐. 나쁜 놈도 우리만큼 괴로워야 된다. 쪽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집 앞에 가서 이 아파트에 나쁜 놈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야 된다. 네. 이게 내 이제 소신인데 네. 다른 선배들이 모두 말리고 그리고 오직 이렇게 저희 사진부 선배 한 분만 따라오셨어. 그래가지고 아니 선배 왜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 또 맞으면 어떡해요? 네, 했는데 어쨌든 네. 저는 그러니까 제 원칙으로는 네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원한은 오늘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그 사람 제가 쌓였는데 원한 못 풀고 가면 제가 그 사람 평생 이렇게 원한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바로 풀자. 그래가지고 집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그 동네에 이런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제가 알리고 왔죠. 소위 나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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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준에.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약자와 강자가 싸우는 법. 네. 이것도 또 이제 중요한 것. 아까 베트남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아까 이렇게 이제 이 전쟁터를 지옥으로 만들어서 주인이 아닌 사람은 못 버티게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또 이 맷집에 대한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트남 사람이 무서운 거는 맷집보다 맷집이 너무 세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안 넘어가니까 네네. 맷집의 문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안 팩트인지는 제가 아주 이렇게 사료를 검증 안 해봐서 자신은 없지만 들었던 얘기 대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프랑스와 싸울 때 프랑스 쪽 장교가 베트남 쪽 이제 회담을 나온 사람한테 우리랑 왜 싸우냐? 니네가 우리 프랑스군 1명을 죽일 때 우리는 니네 10명을 죽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 쪽 사람은 우리가 10명을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1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이제 회담을 할 때 베트남 쪽의 대표단이 가서 했던 얘기는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 폭격을 해서 그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 웅덩이가 생기고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우물이 되고 그 우물에 메기가 자라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 메기를 잡아먹고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가 이제 펀치 싸움만 생각을 하는데 맷집 싸움이 더 무섭습니다. 맷집 싸움. 네, 얼마나 섬뜩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약자가 싸우는 법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고려대학교의 청소 노동자 할머니들이었는데요. 네. 이분들은 이제 평소에 이런 노동운동이나 대한 그런 거에 마인드도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뭔가 이제 본인들한테 안 좋은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그냥
그냥 뭐 우리가 뭐 못나서 그랬거니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거니 이렇게 하면서 체념하시던 분들인데 이제 어느 순간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학교 측과 이제 어떤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슈가 어떤 거였냐면 이 청소 할머니 분들은 이제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이 된 상태였는데 네. 거기 이제 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폐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폐지들을 모아서 그걸 함께 팔아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식대가 너무 적으니까 식대가 얼마였냐면 제가 보니까 한 끼에 이렇게 나눠보면 한 300원인가 7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700원이 한 끼 식대요. 한 끼에 700원이요? 식대로 이제 설정된 것들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로는 이제 쌀이나 좀 이렇게 팔고 네. 나머지 이제 부식을 폐지 판돈으로 이제 마련했는데 학교 측에서 용역회사로 주는 이제 어떤 돈을 줄여버리니까 용역회사에서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할머니들한테 폐지 판돈을 회사가 갖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폐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들은 이제 원청회사인 고려대학교와 싸우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서명도 받고 이제 본인들 상황을 알리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노조위원장 역할을 맡으셨던 할머니가 아주 정말 이렇게 촌철살인의 명연설을 하셨어요. 아주 이 고대를 압도했는데 어떤 말씀으로? 네. 100년 전통의 고대에서 100년 동안 폐지는 우리 거였다. 전통 팔아먹는 학교, 그러니까 이 약자가 강자 싸울 때는 이제 강자의 논리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네. 고대 맨날 전통 100년 전통 하는데 그래서 100년 동안 폐지는 우리 거였는데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여러 면에 살고 그리고 이제 또 약자가 강자 싸울 때 이렇게 강자 논리를 이용도 하고요. 그리고 네. 약자한테는 비겁권이 있어요. 비겁권. 그러니까 강자가 비겁하게 싸우는 건 비겁한 건데요. 약자는 괜찮아요. 약자는. 뭐 지구 욕먹나. 그리고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싸우고 욕먹나. 그래서 왜 비겁권이 필요하냐면 네. 강자는 이길 수 있죠. 분명히 강자 이기는데 손해 보는 걸 싫어해요. 피해 보는 걸 싫어하고. 맞아요. 네. 손해보기 싫어하고 피해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비겁한 게 좀 필요한데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줄 수 있다 생각하면 강자들은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피해요. 왜냐하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겁권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약자일 때는 스스로 이 독을 품고 있어요. 독을 나를 삼키면 이게 독이 된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슈피겔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슈피겔이 이제 서독 군부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이제 엄청난 이제 비판 기사를 썼는데 그래서 아주 뭐 전격적인 이제 압수수색 그리고 사주를 비롯해서 이제 구속도 하고 이제 기자들도 뭐 거의 10명 가까이 이제 구속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정권이 슈피겔을 그렇게 괴롭힌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 품는다는 게 독이라는 게 어떤 네. 나쁜 의미의 그런 독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진실과 정의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깊게 품고 있다면 네. 잘못 삼키는 쪽에서 이렇게 다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강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방송 후기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또 저희가 검색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뭐가 있으실까 찾아보고 있거든요. 고지열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맞고 잘 싸우는 법이 오늘 주제고요. 지금은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법, 사이좋게 지내는 법,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그 말을 좀 비꼬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자기 자신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왜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도 싸워?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이렇게 싸우는 방법보다는 자기 자신과 잘 타협을 하는 게 요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싸움이란 게 네. 저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봐요. 시그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상에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도 맞춰주도록 보내는 좀 그런 시그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그널인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싸운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틀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춘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데 자기 시그널을 잘 보내려면 자기 자신을 잘 읽어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거에 또 장점도 있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잘 어필을 해서 그 조직이 그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사실 이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은 조직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국민TV에 계시는 분 중에 그런 활동을 하면 국민TV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지고요. 네. 한겨레신문의 허재영 기자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재영 기자는 그걸 저한테 상담 많이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네. 그런데 저도 다 거쳤던 일이고 그거는 개인과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은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은 조직이 시키는 대로, 조직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말하는 싸움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고집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직이 적응을 하게 하면은 자기한테 여지가 생겨요. 이게 꾸준히 계속 그렇게 실제 하면은, 경험담처럼 들리는데요. 네, 경험입니다.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어떤 에피소드요?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은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게 올렸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선배한테 그러니까 근데 당시 이제 편집국장을 하던 선배인데 전화가 와서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이 오갔군요. 그래 오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전에 얘기가 전혀 없고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면 지금 화가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보고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할 텐데 이미 이전에 얘기가 된 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건 왜 그러지? 이게 기억을 못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다시 가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따졌어요. 이거는 전에 얘기된 범위 안에서 네. 있었던 일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얘기인 즉슨 이제 아주 요약하자면 그냥 이제 다른 기자들 들으라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으로서 일부러 더 그러니까 고정희 기자 이렇게 막 불러 올리고 그런 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런 경우가 또 있었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우리 조직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조직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상황 조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나한테 길들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적이 있어서 물론 제가 혼나지는 않았지만 저도 전해 들었는데 저희 부장님이 이제 혼났었는데 국장님한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장님을 혼냈다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쫑크려 주시고 혼을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쪽에서만 있었던 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다 비슷비슷하네요, 진짜로. 사람이라는 게 뭐. 네.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부활 유관수님께서 고 기자님 인생 중에서 잘 싸운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고 기자님 인생 가운데서 생각하시기에 나는 참 이거는 잘 싸웠던 것 같아.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최종적으로는 뭐 증거지만 이를테면 이제 저희 시사저널 파업.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파업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편집권 독립에 대한 주장이었고 그걸 회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나온 거니까 우리가 뭐 진싸움이지만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총 1년간의 기간인데 그 싸움이 제 인생의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다른 어떤 파업 기자 혹은 파업 노동자들 모두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 텐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 터널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터널에 우리가 지금 끝인지 중간인지 시작인지 만약에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오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지금 해직 언론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대선까지 이렇게 그 시기까지는 저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끝으로 갔더니 반환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셨을 텐데 이를테면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쪽에 어떤 그 이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는 저쪽이랑 시비를 많이 일으켜야 돼요. 일부러 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찐이 빠지고 심심하고 이렇게 뭐랄까 잔잔해지는데 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조그만 시비라도 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자비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제 좀 으쌰으쌰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느낀 것 중에는 용감하게 한 발짝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싸우는 싸움은 한 발짝 내가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같이 한 발짝 나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넘어가면은 그게 저쪽에서 트집 잡기의 빌미가 돼요. 이렇게 한 발짝 나간 사람들은 모두 다 징계자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해직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정직을 받거나 그러면 나중에 협상할 때 이게 다 짐이 됩니다. 한 발짝 나갔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짐이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뒷걸음질을 치면은 한 발짝 뒷걸음질을 치면은 그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알고 같이 뒷걸음질을 쳐요. 그래서 같이 싸우는 싸움은 물러서지 않는 거, 버텨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 예의가. 한 발짝 나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그냥 버텨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나가는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저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기고를 하면서 이제 저희 파업하면 그런 와중에 이제 기고를 하면서 우리가 파업하면서 발행되는 시사저널에 대해서 짝퉁 시사저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무기정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저기를 이제 짝퉁이라고 표현하느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징계를 받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PD수첩을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거기에 그 PD분이 이제 제 군대 동기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렇게 좀 짝퉁 시사저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아직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그걸로 징계를 받았고 한 번 더 하면 또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갔고 아니나 다를까 또 징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징계받은 게 무기정직이어서 야 이제 앞으로 이번에는 이제 해직인가 하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네. 그 무기정직을 다시 주더라고. 하여튼 그때는 좀 실망을 했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사례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스스로 결정하라 이런 부분이 있네요. 네, 아주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계란 껍질을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되고, 스스로 깨면 이제 병아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남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밀려서 하면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핑계를 만들어주면 계속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학교에서 나는 이제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를 좀 덜 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은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이 나는 좀 공부를 내가 하면 잘하겠지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으니 다른 걸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갔을 때는 다시 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런데 늘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남이 한 판단에 밀려서 처하면 그 뒤에 연쇄적으로 안 좋은 일이 안 좋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보면 일본에 이제 흔히 말하는 근대화 될 때 보면 이 하급무사들이 성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떠돌이가 되면은 그 떠돌이가 된 사람들이 이제 낭인이 됐다가 야쿠자가 되는, 야쿠자의 생성에 보면 이제 그런 대목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하급무사가 성을 떠난다라는 거는 되게 일본 사회에서 그 성이라는 걸 벗어나면은 거의 나는 죽는다라는 의식을 할 정도로 자기의 이제 어떤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카모토 로마 같은 경우는 과감히 그 성을 떠나서 혁명가가 돼가지고 일본 사회를 어떤 유신시키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마지막 밀리더라도 최종 판단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결정할 때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등 떠밀려서 내가 결정하게 네. 되는 경우도 있고, 괜히 내가 간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안 가면 괜히 일이 더 커질 것 같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찌됐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친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요? 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한 20년 정도가 넘었는데, 네네.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은 이 월급쟁이를 하는 친구들하고 네.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하고 확실히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네. 자영업을 한 친구들이 훨씬 더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월급쟁이를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훨씬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친구들보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더 어른이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왜 네네. 그랬을까 그랬더니 자영업을 한 사람은 큰 판단을 먼저 해요. 숲을 먼저 보는 거군요. 네. 근데 월급쟁이는 큰 판단을 피하는 훈련만 계속 한 거야. 그 판단을 피하는, 네. 회피하는. 네. 네. 그러면서 그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판단들을 하고,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판단, 이게 어떤 걸 먼저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있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판단을 먼저 하는 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쟁이들은 그 큰 판단을 피하는 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들이 잔머리를 쓰는 그 부분은 잔판단인 거예요, 사실은. 네네. 큰 판단. 그러니까 어떤 이제 회사를 그만둘까 안 그만둘까 이런 상황에 됐을 때 그 월급쟁이 계속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판단보다 다른 판단을 하다가 그 큰 판단을 계속 유예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판단을 먼저 하는 훈련, 그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하려면 어떤 연습 방법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다시 이제 우리 싸움의 본질적인 부분 들어가서 네. 그것도 이제 어떤 그런 이 싸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이제 생겼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싸움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싸움 이렇게 아까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한번 싸워봐야지. 서열도 정해지면 나중에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 가지고 널 이길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티격태격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룰에 따라 한번 붙어보면 서열이 정해지면은 이제 더 이상의 도전과 뭐 이런 거 없을 거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부딪혀 봐야지 이게 자기의 어떤 계산이 서야지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해지는데 그런 것들. 네. 자, 얘기를 다시 좀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집중하라. 이 말씀도 적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저런 부분인데 이 조용필 씨 인터뷰를 갔는데 음악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대목에서 그냥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조용필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이렇게 삶을 되게 이제 단순화해서 사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뭐 그런 삶이 아니라 본인의 집과 그 다음에 늘 먹는 단골 식당과 그리고 늘 가서 하는 연습실, 이거를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이제 돌고 그렇게 이제 지내서 아니 뭐 그렇게 좀 무미하고 무료하게 사느냐, 그렇게. 그리고 좀 이제 좀 뭔가 인생사의 어떤 격정과 뭐 이런 것들을 겪어야 그 또 음악으로 소화되면서 또 좋은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이제 이걸 멋있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답을 하다가 나온 말이었는데 참, 네. 이 말이 멋지다 생각이 들었던 건, 음악하지 않는 순간에는 그냥 숨만 쉬고 싶다. 와. 멋진데요? 네. 그리고, 그게 참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집중하는 능력을, 이제, 기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이제 몸으로 습관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제일 기쁜 순간인 거지. 계속 집중하고, 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이외의 순간에는 그냥 숨 마시고 싶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맥락이어서, 참 좋았고. 그리고 그때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조용필은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하다. 당신도 어떤 음악적 자극을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창조해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얘기했더니
민요를 듣는다고 그래요. 민요요? 문나라 민요 뭐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그런 민요를 듣는다. 그래서 왜 그럼 그런 민요를 듣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검증한 음악 아니냐. 그래서 저게 계속 몇백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집중하면은 단순한 거에서도 큰 걸 배우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그 일대종사를 보면서도 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이 상당히 영화의 대사나 그런 부분의 카피가 좋잖아요. 아주 멋진 말을 잘 뽑아내는데 네. 일대종사 때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딱 구절구절은 생각나지 않지만 중국 속담에서 뽑아냈더라고요. 중국 속담에 저렇게 저 절묘한 말이 있을 줄이야. 나중에 왕가희가 영화 만들 줄 알고 저런 말을 미리 해줬을 줄이야 싶을 정도로. 어떤 속담이었나요?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시구나. 네. 아쉽다. 이것도 찾아주세요. 네.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속담이란 말, 그것도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집단지성이란 거를 지금 단순하게 어떤 공시적으로 지금 시대에 같이 생각한 것만 생각하지만 통시적으로 이전 시대와 같이 만들어낸 게 속담이고 민요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속담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인생의 진실을 왕가희 감독이 일대종사에서 잘 활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통찰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링에서 싸워라. 요거 중요합니다. 네. 내 링에서 싸워라. 이게 이제 뭐 싸우는 법에 대한 것이건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성공하기든 이런 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좀 이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데 네가 잘났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뭐 머리 좋으니까 너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나와의 갭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니까 아예 이렇게 이제 내가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저렇게까지 인간 승리를 할 자신이 없어. 나는 저렇게까지 극복을 할 자신이 없어라고 생각을 미리 해버려서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블로그 강의를 할 때 주로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블로그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 블로그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가 보면 이제 그 글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네네. 보면은 보통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독서, 영화, 여행,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 뭐 쭉 카테고리 해놓고 거기 이제 모아놓는데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본인이 해놓는 거는 자 독서 본인이 책 읽는 사람 지금 100만 명하고 같이 경쟁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다. 여행 지금 여행 갔다 온 얘기 쓰는 200만 명하고 경쟁하겠다고 한 거다.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영원히 이 블로그 세계에 어떤 하늘의 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네. 그러지 말고 당신의 링을 만들어라. 링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링을 만든다는 건 자기가 싸움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자분인데 손톱이 길어요. 그러면 네. 이 링에서는 오직 꼬집는 걸로만 싸울 수 있다. 라고 해서 본인이 1등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남들이 안 하는 것 중에 본인이 좀만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는 걸로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붕뜨게 하지 말고 네. 그중에 뭐 이를테면 신발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그 신발에서도 하이힐만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하이힐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10개의 글을 하이힐에 대해서 쓰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블로그보다도 하이힐에 대한 자료를 네가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네. 사람들이 갑자기 하이힐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 네 블로그를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 하이힐에 대한 정보도 얻고 네. 그러면서 그리고 네가 10개의 글을 쓰면서 하이힐에 대해서 10개의 글을 쓸 수 있다면 그 뒤에 다시 뭐 이를테면은 장화에 대해서도 10개의 글을 쓸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늘어가고 그다음에 신발에 대해서 쓸 수 있었던 게 모자에 대해서
갈 수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네 링이 여러 가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네 링을 이렇게 지뢰밭처럼 해주면 언젠가 그 링에 사람들이 집중한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하다가 모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를테면 모자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지난 그 런던 올림픽 중계할 때 MBC의 양승은 아나운서가 계속 중계할 때 뉴스를 하면서 매일 모자를 바꿔 쓰면서 모자가 이슈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모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때 가장 풍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모자들, 보면 장례식에 쓰는 모자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네네. 그 모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어떤 그 귀부인들의 모자 문화라는 게 무엇인지, 과연 실내에서 그런 모자를 쓰는 건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링을 만들어두면 언젠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본인이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자, 다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네. 여기 또 어디 있는 거 볼까요? 그리고 또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싸우지 않다 보니까, 네네. 싸워서 이겨본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싸워봐야지, 싸워서 이기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이기는 게 어떤 기분이고, 그 다음에 이기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경험해본 사람이 그게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꼭 그 싸움이란 표현보다 조그만 성취더라도, 네네. 그 성취를 해본 사람이, 이 성취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진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걸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게 또 어떤 성취 동기가 돼서, 더 큰 성취를 이뤄가게 되긴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 싸움을 회피한 사람은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저기 하게 되겠네. 그러면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성취를 한 사람들은 본인의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성취를 해서 나중에 그 성공의 비결이 실패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확신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 확신이, 어떤 자기 체면이 되고 어떤 원동력이 되는데, 싸우려 하지 않고 성취하려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는데, 네. 일본에 이제 또 진짜 이분은 정말 싸움을 잘하신 분이에요. 칼싸움을.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네. 전설적인 일본 전국시대에 대련을 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 싸움꾼인데 이분에서 이제 제가 이 싸움의 기술에서 몇 가지 이제 얻을 포인트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집중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싸워서 사람들과 이겼던 그 자기 결론. 네. 그거를 가지고 책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는 오직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본인이 했던 말인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불교나 유교 등 그 어떤 가르침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군기나 군법서의 기록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싸움에 대한 책인데 그런데 이전에 모든 건 다 무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몸으로 내가 승부를 해서 깨달은 것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기 확신을 이제 보여준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갖는 자기 확신도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남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자기 믿음 같은 거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도 되고 신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이제 남의 확신과 어떤 남의 깨달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우울합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자, 잠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노래를 좀 듣고 계속해서 특강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노래가 마찬가지로 칠레의 국민 저항 가수죠. 빅토르 하라. 네, 맞죠? 에르민다 드라 빅토리아, 승리의 에르민다.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노래 띄워드립니다. Y gracias a nuestro triunfo, que es ahora que estamos viviendo como gente, se dice, tenemos nuestro sitio, nuestra casa, que es la población en Minda de la Victoria.
이 노래도 참 분위기가 있네요. 네, 사연이 있을 것 같죠. 이것도 뭔가 사연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에르민다라는 아이 이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5살 나이에 경찰에 총에 맞아 죽은 아이인데, 네. 이 칠레에서는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죽으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죽기 때문에 아기 천사가 된다고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앙헬리토라는 이제 아기 천사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독재 정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희생된 아이들 많았는데, 그런 아이들의 영혼을 모아서 이제 민주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걸 담은 노래인데, 네. 가락이 정말 애절하고, 이 노래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듣더라도 그 느낌들이 전해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민들레처럼과도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청해봤습니다. 네. 에르민다 드라 빅토리아, 승리의 에르민다, 빅토르 하라의 노래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오늘은 고지열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맞고 잘 싸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강 느낌이 어떤지 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고 기자님, 다행이다. 이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거 상당히 수작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한 부분만 살짝 바꿔서 읽을게요. 자, 새누리당 북한이 있어서 다행이다. 국정원 댓글이 있어 다행이다. 박근혜 한복이 있어 다행이다. 김아무개 직원 부채가 있어서 다행이다. 상당히 시사성이 있습니다. 네. 역시 센스 있으십니다. 청취자 수준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강을 또 계속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아까 제가 네링에서 싸우라 말씀 이제 드리다가 이제 좀 중단됐었는데. 네. 네링에서 싸우는 것과 함께 이제 그러면 링을 바꾸지 못하면 무기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뉴미디어는 뉴스타를 만든다. 뉴미디어는 뉴스타를 만든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스타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라디오가 최신 미디어였을 때는 라디오에 적합한 그런 스타가 등장하지만 또 TV가 등장하면 TV에 적합한 스타가 등장하고 또 3D가 등장하면 또 3D에 맞는 스타가 등장하는 거죠. 이를테면 예전에 영화를 이렇게 이제 무성 영화로 볼 때는 변사가 스타였지만 네. 무성 영화로 가면서 목소리는 스타가 나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최근에 이런 뉴미디어가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낸다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실천한 게 아니라 싸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뉴미디어에서 새로운 스타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무기가 생기는 거에 네. 본인이 이제 약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곰수라는 팟캐스트라는 뉴미디어가 있었으니까 낙곰수라는 새로운 스타가 등장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뉴미디어에 대해서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약자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 김어준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주진우 기자 이제 이 낙곰수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딴지일보 한 다음에 그동안에는 그냥 어디 무슨 설국열차의 냉동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네네. 누워있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낙곰수 한번 만들어봐야겠어 해가지고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뉴미디어를 가지고 하다가, 네. 많이 삼진아웃을 당했죠. 그러니까 많이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노하우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안 되는지도 감을 잡은 다음에 낙곰수를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에, 본인들이 더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변희재 얘기 나왔을 때, 네. 변희재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희재한테 배우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국민TV 변희재에게 배우다. 네, 변희재 같은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논박할 때 남이 하지 않은 얘기까지를 남이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거를 공격을 해요. 변희재 씨 글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이게 자세히 보면은 남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할 때 그 사람이 딱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건 저 얘기다 라고 상대방이 한 얘기를 뻥튀기를 해놓은 다음에 네. 그 뻥튀기가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비난을 해요. 네,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엑기스만 좀 뽑아서 쓰자면 내가 주장하는 바는 늘 최소한으로 하고 네. 내가 방어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남들이 논박하지 못하도록 어떤 구체화하고 줄이고 그다음에 남이 주장하는 바는 최대한 이제 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 이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상당히 토론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방어할 때는 아니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를 해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성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네. 철저하게 지킨 다음에 그다음 남이 얘기하는 얘기는 네 얘기는 거의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넓어 그래가지고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거나 하여튼 변희재가 쓰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보시고 사용하세요. 취사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싸움만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싸움도 즐겨라. 그래서 싸움에 임하는 태도, 그러니까 싸움은 보면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태도도 즐겨야 되고, 네. 그리고 싸울 때도 즐겨야 돼. 괴로워도 즐겨야 돼요. 노종면 기자가 이제 YTN 파업을 이끌고 그 뒤에 이제 헤드 기자로서 어려운 길을 갔는데 그 노종면 기자가 쓴 돌파 그 책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이 개 같은 상황이더라도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농담 같은 어떤 그 아이러니나 네.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책에 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웃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 사장과 노조원들이 아주 정말 이 송곳 하나 떨어질 공간 없이 거기에 긴장 상태에서 대치하다가도 보면 이제 사장이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재떨이 그랬는데 재떨이를 못 찾은 간부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담배 재를 털었으면 이제 하여튼 그걸 가지고 계속 기억했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밌게 응용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순간을 거기에 벌어지는 그런 재미도 즐기고 그런 태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또 이 글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잠시 쉬는 타임 갖기 위해서 좀 글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히읗히읗님께서 나만의 링에서도 계속 지다 보면 언젠가 이길 날도 오리라 생각해요. 유유하셨습니다. 아마 그 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가 유리한 혹은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맷집을 키우는 거에 대한 말씀을 동의한다라고 적어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 호랑이님께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사실인데 작은 일이라고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다음 싸움의 큰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싸움꾼들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 별사나이님께서 촛불 집회로 국정원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질문해 오셨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저도 뭐 여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답이 있으면 진작에 내놨겠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는 촛불 집회에서 이렇게 저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미디어 상황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정권에 유리하게 얘기하는 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NLL 이슈 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통째로 넘기지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절대 다수가 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NLL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축소 수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대선 개입이 한 것이다라는 것도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미디어 상황에서도 상식이라는 부분이
구현되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미디어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뭐 지방선거도 안 되고 총선도 대선도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보도 태도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는 전달하려는 바가 전달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중간 단계에서 그 많은 방해와 회방과 무시가 있었지만 네.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촛불 집회에 참석하시는 숫자가 얼마나 느느냐 그런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거기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떤 부채의식과 그런 걸 줘서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다음에 행동을 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또 과하면은 오히려 저 사람들만 좀 그래 너네만 정의롭냐 너네만 의롭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어떤 촛불 집회가 정말 큰 어떤 이 어음이 되려면 네. 그런 식으로 안 온 사람들에게는 저 실천한 사람이 빚지고 있다라는 건 생각이 들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한번 행동할 부분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면 네. 그런 식으로 풀어간다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특강 시간이 한 3분 정도 네. 남았어요. 고 기자님. 나머지 말씀을 조금 더 보태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싸움을 정리하는 그 단계에서는 패배를 피하는 방법과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배를 네. 피하는 방법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좀 웃기지만 그냥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네. 내 기준에 진 게 아니면 이건 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뭐 이거 정신 승리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어떤 나만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을 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 자기가 패배를 받아들이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아까 제가 이렇게 세상에 너무 적응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세상을 나한테도 적응시켜라. 평생 교수님 따까리만 하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인생에도 교수님이 하는 그 누군가에 계속 따까리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따까리 하고 있더라도 언젠가 한마디는 해줘야 돼요. 뭐냐면 네.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이렇게 이건 하기가 싫어요. 이건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의 그걸 관철시키는 훈련을 해야지. 관철시키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를테면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만난 이제 본인의 어떤 과장님 부장님한테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고 네. 그 뒤에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잘 우겨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 이론은 10년 우기면 학설이 되고 100년을 우기면 종교가 된다. 네. 인상적인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패배를 시간을 놓고 보면은 당시에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명확하지만 나중에 되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신승리의 이 방점을 언어로 잘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언어로 대치기로 잘 골려놓으면 나중에 걔는 기억이 헷갈릴 때는 근데 잘 놀려놓은 쪽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면 정신승리는 사실 골리는 걸로 해야 돼요. 골리는 걸로.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기억이 희미할 때 이쪽이 이겼나?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이 이제 싸움을 피하는 방법인데, 네. 싸움을 피하는 방법은 좀 이렇게 제가 좀, 고차원적인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동방사기 조종 안에서 세상을 피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수들은 깊은 산 속에 숨어서 속세를 피하는 세상을 피하는데, 네. 고수들은 오히려 조종 안에서 피한다. 네. 그래서, 어떤 이슈에 오히려 중심에 있는 게 그 이슈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역설로. 네네. 또 이제 이런 얘기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서양 격언에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네. 큰 배, 진짜 큰 배는 항구에 태풍이 불었을 때 항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정도의 배는 바다가 더 안전해요. 그래서 큰 어떤 이슈가 불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건 하수나 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 이슈의 중심에 서고 거기에 안에 있는 게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항공모함이라고 그래서 본인의 자존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재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네. 오늘은 하여튼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 생각 네. 드립니다. 오늘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시사인의 고지열 기자와 함께 잘 맞고 잘 싸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특강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나름 재밌네요. 이렇게 네. 머릿속도 좀 정리가 되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언제 또 모셔서. 다음에 연애 상담 한번 하러 올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로 또 그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뵙기로 하고요.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